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이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현주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에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내 자산을 키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면 다릅니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과 인사이트, 오늘도 쉽게 공부해 볼게요. 연주 씨, 오늘은 1교시 어떤 수업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수업에서는요. 최원범 MBN골드 매니저의 코스피 대비 힘든 코스닥, 지금의 매매 전략은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2교시에서는 앞으로 4주간 진행될 블록체인 기초쌤이다. 그 첫 번째, 블록체인 기초 구조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함께 투자, 주식, 부동산, 그리고 금리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원스텝, 투스텝,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네, 머니클래스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순환매가 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종전 기대감 속에서 재건과 항공주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또 코스닥 쪽에서 소부장과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움직임이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아서요. 우리가 7월 달의 장, 과연 코스닥 쪽에서의 기회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해답들 오늘 함께 얻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저희 머니클래스를 찾아주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요즘엔 또 워낙에 이 종목들이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시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지난번 머니클래스에서 미리 이 재건에 대해서 짚어주셨잖아요. 최근에는 재건이 이제 원전 같이 붙어가면서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 좀 해주세요. 마침맞게 지금 이제 6월 중순 이제 되니까 이제 재건주들에 대한 굉장히 큰 또 상승이 좀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종전에 대한 정말 확실한 좀 가시화가 좀 되기 시작하면서 재건주들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역시나 대우건설이 또 가장 빠르게 또 움직였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종전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 우리가 이제 비록 건설주로 봤을 때 이제 대우건설뿐만이 아니라 이게 도시 재생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에너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 관련해서도 대우건설이 SMR 쪽에 있는 또 특화된 게 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 물론 뭐 DLENC도 있고 삼성 ENA 같은 종목들도 상승분이 좋았는데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움직였던 그 대우건설의 이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대장주로서의 시세 분출이 지금도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재건주 보실 그 관점으로 여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원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모멘텀을 가져갈 확률이 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 쪽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모멘텀을 기대해 봐도 좋을지 대우건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셨고요. 지금 오늘 수업에서는 코스닥 쪽에 집중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1년 올해 한 해 동안 일단 올해 기간 동안 코스피가 100%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10% 상승을 했다고 해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 일인데 오늘 수업의 주제 지금 칠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힘든 코스닥, 지금의 매매 전략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오늘 수업에서 저희가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코스닥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진짜 현황이 어떤가 그리고 코스닥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한 부분들 제대로 긁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 달에 코스닥 지수가 6% 반등하기도 하는 등 이런 강한 힘을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이 가다가도 멈추더라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스닥은 이제 근본적으로 코스피랑 코스닥을 나눠놨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다우지수랑 이제 나스닥 나눠놨듯이 우리가 이제 시총이 좀 무거운 종목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코스피 종목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가벼운 종목들의 코스닥이 있다 생각하는데 확실히 이제 성장주 위주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또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요번에 좀 코스닥이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좀 쏠림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좀 패턴이 우리나라 시장도 역대 처음으로 겪는 패턴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적응하는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4천, 5천, 6천 그리고 8천 더 잘 넘어왔는데 특히 이제 7천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장에 코스닥에 대한 좀 포모 현상이 좀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코스피는 지수상으로 봤을 때 상방으로 굉장히 크게 또 열려 있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너무 좀 시원하지 않은 과연 이게 내 종목이 맞는가에 대한 그 어떤 의구심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또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을 선택할 때 이제 코스피 먼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구조적인 또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이제 검색하는 게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우리가 실제 매수를 이제 이어가듯이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정말 재평가 받기 시작한 코스피로 왔을 때 가장 매력적인 건 역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뭐 굉장히 좀 안 좋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저평가된 부분들이 더 많이 부각됐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또 힘들었던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물가지수도 그 물가지수 예상치만큼 좀 나왔지만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FOMC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금리가 이제 인상 동결, 인하에 대한 그 세 가지의 선택인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이제 좀 내려가다 보니까 또 상대적인 코스닥에 대한 그런 힘듦이 좀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하지만 그 일련의 시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은 했고 그래서 중간 수준 이상으로 좀 넘어와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에 대한 그 어떤 어떻게 보면 그 콜라보레이션이 이제 처음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코스닥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 지수보다 이제 체감 수익률이 확실히 안 좋죠. 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전닉스를 보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을 해야 되냐, 약간 그런 또 우리가 물음표를 갖게 되는데 반도체 소부장도 또 가는 종목들이 가고 가지 않은 종목들은 또 역시나 소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야 좀 바이오 종목도 올라왔는데 바이오들도 지금 한 3달 가까이 그대로 좀 쉬었거든요. 2차 한지도 어느 정도 좀 쉬는 구간이고 코스닥이 많이 포진된 그런 섹터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든 그런 또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종목으로 이제 우리가 포커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가 이제 중심이 되고 물론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고요.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그리고 조선 쪽에서도 하나오션, 하나인지 다 코스피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수급에 대한 양극화가 어느 정도는 계속 이어지지 않나라는 그 부분이 이제 코스닥의 지금 또 현황이기도 하고요. 힘든 면이기도 하고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업종별로 이제 차별화가 좀 더 심해지죠.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이제 반도체, 바이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봤었던 그 펀더멘털 섹터들이 그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이제 가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엔터라든가 콘텐츠 이런 쪽에 있는 섹터들은 좀 계속 좀 힘든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의 양극화가 이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지금 많은 그런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좋은 종목의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계속 투자자로서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스페이스 X 상장 이전에 외국인들이 대형주는 계속해서 매도를 할 때 코스닥 쪽에는 들어오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코스닥 쪽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코스피를 선택을 해서 이제 매매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어가는데 우리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또 변화 중에서 긍정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반도체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게 이제 대표 명사로 이제 우리가 불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의 힘을 좀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같은 이제 그 중간 매개체 연관해주는 이제 또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장비단이라든가 우리가 소캠2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중요한 그런 종목들이 또 코스닥에 또 여러 또 배치돼 있죠.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바닥에 대한 반등들, 플러스 우리가 전력 설비 쪽들. 아무래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젠슨항이 또 방한한 다음에 부각이 가장 크게 된 게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해결된 게 아니죠. 훨씬 더 이제 심화되고 있고 이런 또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2028년까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가 지금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들이 이끌어가고 함께 이제 손을 잡고 있는 중소형주들 낙수 효과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이제 두터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아무래도 이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우리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이 선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부분의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화가 제약바이오 쪽에 되어 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주식이 재료가 소진이 되면은 또 다른 또 재료를 찾고 거기서의 또 기술적 반등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이 좀 어려운 포인트죠. 근데 이번에 대한 포인트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하반기 기술 수출 이전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여기서 비만 치료제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빅파마들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코스닥 매력적으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 챙길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반기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인 건지 아니면 코스닥 내에서도 우리가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지가 궁금해요. 네, 맞아요. 방금 이제 섹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죠. 네. 특히 이제 소부장이나 제약바이오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그 다음번 이제 그 넥스트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섹터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분명히 우리나라 연계되는 또 기업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타링크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그 포함도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주항공 섹터도 거기에 있는 종목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전선주들, 그리고 변압기 종목들, 그리고 로봇주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쪽이 보선나리스에 대한 IPO 플러스 피지컬 AI에서의 지금 이제 LG그룹이라든가 현대차 그룹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보선나리스에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뭐 액추에이터라든가 감속기 종목들 또 여러 또 지금 포진돼 있죠.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이 결국에는 바통터치 장소로 가게 될 텐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메인 섹터 위주로 움직이다가 어느 날은 우주항공 쪽, 어느 날은 조선 기자재 쪽 이런 식으로도 계속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순환매가 돌아가는 흐름에 따라가는 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하는 코스닥 쪽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지 그런 점들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은 포인트를 잡을 그 말씀을 드리기 네. 전에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갖고 온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이 좋아서 봤는데 코스닥이에요. 근데 코스닥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종목에 대한 일단은 신뢰도가 100%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는 특히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에 많이 바뀝니다. 제도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코스닥 승강제입니다. 네, 그 준비를 이미 지금 6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1부, 2부로 이제 가볍게 나눠서 1부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은 투심이 좀 꺾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1부에 속한 종목들에 대한 또 매매 활성화가 되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두 번째로 이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또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이죠. 자,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시장이 클린해지길 원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또 부실기업 퇴출에 대한 그 제도화가 될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스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지금 7월 달 이후부터 우리가 적용돼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이제 대량 매수세입니다. 특히 이제 스페이스X에서 나온 자금들 그리고 아시아권 증시로 가는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도 지금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지금 외국인 기관의 동향으로도 지금 보이기 때문에 특히 연기금이란 투신 자금들 그리고 외국인 자금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거기에 이제 정점을 찍어주는 게 1차 국민선착펀드 6천억 성공했죠. 자, 2차 코스닥 우리 국민선착펀드도 9월 달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완판이 또 예상이 되니까 여기에 또 도합에 한 1조 2천억 원 정도의 자금에 대한 코스닥의 유입이 또 예정돼 있으니까 7월 달 이후부터 코스닥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코스닥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던 바통터치 전략 또 같이 이제 어울러서 말씀드리면 내 계좌를 좀 포트폴리오를 ETF로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에는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우리가 ETF를 내가 만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만드는 ETF라는 포인트 정말 재밌는데요. 지금 승강제나 아니면 국민성장펀드 2차 자금까지 이제 모집이 되면서 코스닥 쪽에 투입이 된다면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줬던 코스닥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별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 만큼 우리 선생님은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세 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일단 원익 IPS부터 지금 반도체 증착 장비 쪽의 핵심적인 기업인데 보니까 상한가를 갈 정도로 좀 힘이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짚어주시죠. 일단 오늘 준비한 세 종목이 반도체, 소부장이나 제약바이오 제가 오늘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네. 일단 7월 달에 이제 관점을 잡아야 되니까 이 원익 IPS는 말씀 잘 주셨지만 장비단이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테일러팹에 들어가는 선단 공정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국내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또 국내 유니크한 그런 또 재료가 있고요. 상한가가 또 만들어졌고 그 상한가가 또 신고가 상한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뭐 자리를 볼 때는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원익 IPS가 드디어 이제 굉장히 또 큰 시세 분출이 또 나왔고요. 그래서 원익 IPS의 또 상한가, 두 번째 또 상한가, 연속된 상한가 자리들이 확실하게 이제 이 종목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이제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원익 IPS 같은 이제 장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PSK라든가 PSK 홀딩스 그리고 여러 또 종목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미국 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염두를 해두자. 라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지금이 결국에는 역사상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 20만 원 돌파되는 그림 보고 순차적으로는 23만 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맞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저는 원익 IPS 이어서 테스라는 또 반도체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낸드 쪽으로 또 굉장히 또 특화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낸드, 디램이라든가 낸드 가격이 뭐 작년부터 해서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앞으로 이제 지금 60, 70% 정도 올랐는데 이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정말 27년도 절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럼 가격도 마찬가지. 그러면 저 연결된 기업들의 절대적인 그런 또 직결되는 매출로 또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테스트 차트 보시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계단식의 차트를 봤을 때 내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내가 옥석 가리기 해서 5기라는 종목을 좀 만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이런 식의 좀 흐름들입니다. 첫 번째 시세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세까지 나왔고 그 다음번 시세를 만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가 역시나 이 종목도 역사상 신고가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 가죠.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소부장은 이미 바닥 확인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찾는 종목은 제약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뭐 전선주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가는 종목이 좀 더 가는 특히 승강제가 실시가 됐을 때는 훨씬 더 그 부분이 더 두터워질 거거든요. 그럼 테스 같은 이제 삼성전자 향, SK하이닉스 향 최근에도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던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 같은 경우에도 25만 원까지 1차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27만 원, 8만 원 자리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지노믹스. 바이오 종목 하나 준비했는데 자 RNA 관련된 종목이고요. 관련해서 이 종목 6월 달에 또 1대1 무상증자 이슈 있었죠. 자 무상증자 이슈 나오고 그리고 D&D 파마텍 또 연내 또 기술 수출 또 이어지면서 제약바이오가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지노믹스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반도체는 제가 위에 있는 또 신고가를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또 볼 수 있는 종목을 또 말씀드렸다면은 지금 바이오 종목은 이런 식으로 좀 진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오는 종목들에 좀 포커싱을 잡았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200% 넘게 좀 빠져 있다 보니까 거의 3달 가까이 쉬었죠. 그런 부분들이 자 이제는 금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연결될 수 있는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제약바이오 중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역시나 이번에 또 바이오 USA 이후에 또 학회들 연결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도 하반기에 상반기에 있었던 그리고 하반기에 있었던 또
우리 기술, 수출에 대한가 그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역시나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잃어버릴 자리가 아니죠, 확실히. 그래서 알지노믹스 같은 종목들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들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관점에서 원익 IPS와 테스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원익 IPS 이제 신고가 부근까지 더 돌파를 하는 흐름인데 이제 앞으로는 20만 원도 돌파하는지 그 흐름들 같이 따라가 봐야 되겠고요. 테스 쪽에서도 25만 원 선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들 짚어주셨어요. 특히나 알지노믹스 정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앞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면 추가적으로 상방 열려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을 만나봤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 시드가 한정되어 있어서 살 수 있는 종목이 제한되어 있다면 여기 중에서 탑픽, 탑1은 어떤 종목일까요? 그러면 지금 선택이 차이일 것 같은데 제가 네. 이제 포트의 ETF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계좌에 반도체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이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두세 개 이상 있다 하시면은 반도체로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섹터에 대한 치우침 없이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좀 부족하다면 알지노믹스를 선택을 해서 이 바이오를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전반의 시장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7월 달에는 코스닥 쪽에 좀 집중해도 될지 거기에 대한 답들을 얻어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내용까지도 알차게 구성을 해주셨는데 우리 선생님과 추가적으로 더 깊은 이야기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네, 지금도 바로 유튜브에 최원범 검색하시면 제 공개 방송 녹화분이 또 여러 뜰 거거든요. 최근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전략, 방향성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또 우리 원익 IPS, 우리 알지노믹스 같은 좋은 종목들 분포돼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지금도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서 거기 네이버 밴드에 이제 최원범만 검색하셔도 제가 방금 올렸던 그런 코멘트들, 기사들 정말 보기 어려운 자료들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톡에서도 우리 선생님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창구들 열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수업 마무리 시점에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워낙에 코스닥이 없는 분들이라면 사실 걱정할 일이 없지만 이미 코스닥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많이 있는 분들이야말로 지금 이 수업이 가장 절실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코스닥의 종목들을 손절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좀 기다려도 되는지 손절과 보유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네. 우리가 5월 11일자부터 이제 폭락장이 나왔었고 딱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낙폭이 좀 굉장히 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좌 상태가 지금까지도 네. 7월 중에서도 좋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목 중에서도 내가 종목에 대한 기준 있게 잘 매수를 했다면 분명히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할 때 올라온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이 좀 더 갈 것 같더라도 그 종목을 선택했을 때와 지금의 시장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내가 종목이 올라오는 종목들을 손절해도 지금은 괜찮아요. 결국엔 주식에 우리가 손절 없이 가기엔 또 어렵고 손절을 우리가 좀 터부시하는데 그렇기보다는 지금 내가 더 나은 전략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좀 필요한 손절을 생각하시고요. 더 좋은 종목으로 손절한 것 이상으로 수익으로 커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루에 내가 하나는 내가 어떻게든 정리를 하겠다라고 먼저 내가 9시 전에 내가 앉아있다라면은 내가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준비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서 하나, 2개씩 정도만 내가 정리해도 일주일이면 거의 뭐 6개에서 10개 정도는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신규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또 유튜브나 또 네이버 밴드 보시면은 또 참고가 바로도 될 테니까 그런 종목들로 좀 선택을 하셔서 계속 하루하루마다 우리 이제 하루하루마다 일신, 우일신 하듯이 하루하루마다 그 종목들에 대한 수익을 더 높이셔서 계좌를 계속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우리가 또 많은 수익률 챙기지 못한 분들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권이 좀 크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는 그때 당시의 모멘텀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손절을 고려해 보시고 조금 더 좋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좋은 종목에 대한 힌트들 우리 선생님의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 통해서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원범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술과 산업 구조를 설명하는 이 블록체인 기초 세미나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무려 4주 동안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매경학교 학생들을 블록체인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모셔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저희와 함께 무려 4주 동안 블록체인 또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무궁무진하게 해주실 텐데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디지털 자산 그리고 핀테크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희라고 합니다. 핀테크 등등 저희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들어보긴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보자라고 하면 거의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1화에서는 저희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지 살짝 예고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 그다음에 뭐 시장, 가격, 그다음에 뭐 산업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사실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될지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은 회사가 있고 부동산은 이제 건물이 있는데 이제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근간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좀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오늘 1부의 주제가 또 이렇게 칠판에 나와 있는데요. 기초 구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코인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없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뼈대를 잡기 위해서 먼저 쉽게 어떤 것들부터 챙겨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블록체인이 뭐예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블록체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 기술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탈중앙화도 이미 잘 쓰이지 않는 용어고 분산 원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모호한 단어들일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부의 변화라고 좀 인식을 하면 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꼭 챙겨가야 할 그러한 단어는 장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장부가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블록체인도 장부로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블록체인을 왜 장부로 보는 걸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금융을 볼 때 이제 뭐 금융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장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돈 그리고 자산의 상태를 기록하는 게 이제 장부고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은행은 예금의 어떤 기록 상태, 뭐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거래 내역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에서는 이것들을 기록하는 이제 주체가 각 기관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정상기관이나 청산기관들이 뭐 실제로 그걸 검증하는 역할들이 되는데요.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능을 하되 사실상 기관이 아니라 모두 다 네트워크 위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탈중앙화된 어떤 분산 원장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쉽게 얘기를 해본다면 금융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 A가 B에게 뭐 돈을 맞습니다. 보낸다라는 게 찍히지만 그 은행이 만약에 해킹이 되거나 하면 좀 문제가 생길 텐데 그게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없는 일이다라는 거겠죠? 네, 사실상 그 A가 B에게 보냈다라는 기록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유저들이 확인할 수는 없고 최종적인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앱에 들어간다던가 뭐 증권사 앱에 들어갔을 때 최종 내역들만 떠 있는 건데 이것들은 사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UI UX로만 보여지게끔 먼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네. A가 B로 보내는 과정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은행이나 증권사는 폐쇄형 장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은 공개형 장부가 된다는 게 저희가 실제 거래 내역 혹은 검증하는 내역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됐는지가 실시간으로 보여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차이점을 본다면 이제 블록체인은 그 암호화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계좌만 알면 해당 사이트에서 또 검색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핵심으로 봐야 될 건 탈중앙화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삼각축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게 뭔지가 좀 궁금해요, 선생님.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가장 크게는 비트코인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하면 같이 나오는 게 이더리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좀 많이 논의가 되었던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세 가지의 삼각축을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네. 세 개 말고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왜 세 개를 봐야 하냐라고 네. 했을 때 사실 블록체인이 나온 지 한 거의 17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향후 그럴 가능성들이 높은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그러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층위에서 이걸 봐야 하는지를 좀 한 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삼각축이 무엇인가 저희가 방금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 종류의 코인들이긴 하지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장점, 단점도 다 다르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기초니까요. 이 내용들 하나하나 또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장부겠죠? 맞습니다. 네. 아마 비트코인 하면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희소성이 비트코인을 이제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로 보면 보유의 장부에 가깝습니다. 장부 관점으로 보면 왜 보유냐? 사실상 그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희소한 자산을 누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기록하는데 집중된 어떤 하나의 장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록,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기록에 굉장히 충실한 어떤 네트워크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굉장히 최소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별화된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좀 굉장히 단순하니까 누가 누구한테 보냈다라는 기록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특징 중에 2,100만 개만 채굴된다라고 맞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내용도 좀 궁금해요. 만약에 2,100만 개가 다 소진됐을 경우에는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건가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채굴이 전부 다 완료된 이후에는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채굴이 전부 다 이뤄지는 시점은 네. 굉장히 좀 나중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의 전송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한 개의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굴되는 숫자와는 크게 이제 가치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크나 다만 이제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비용도 굉장히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합니다. 관리하는 비용도 높아질 거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금처럼 네, 희소성. 이제 네, 희소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고 반감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4년 만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돌아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반감기가 올 때마다 채굴하는 그 양도 달라진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현재는 아마 6.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반감기 4년이 일반적으로는 4년이고요. 4년마다는 아니지만 그 이제 블록이 돌아가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매년 정해지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4년에 한 번씩 이 채굴될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럼 다 채굴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했을 때 네.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굴이 될 수 있는 숫자 자체도 좀 더디게 이제 그 개수가 채굴되는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꼴 금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희소성이 높아지는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던 사람이 이렇게 오가기만 하는 장부면 너무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먼저 이더리움이 왜 생기게 됐는지부터 좀 궁금합니다.
사실 왜 생기게 됐는지는 제가 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어.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뭔가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사실 거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비트코인은. 네. 조금 더 사실 차세대 컴퓨팅을 추구해서 만들어진 게 또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부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보유의 장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쓰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계약들이 실행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컴퓨팅,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차세대 앱 아니면 차세대 컴퓨팅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를 비트코인에다 추가한 개념이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 조건들,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래밍 이런 성능들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얼만큼 쓰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거래의 빈도가 굉장히 많고 빈번해도 가능한 구조들을 띠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활용도가 조금 더 풍부해졌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비트코인은 금이라고 했을 때 제가 네. 공부를 해보면 이더리움은 하나의 어플 같다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많거든요. 이더리움 안에서 뭐 NFT나 여러 가지가 좀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 뉴스로도 많이 접하거든요. 보통 이더리움 어떻게 좀 활용이 될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뭐 21년도에 한참 NFT가 핫했을 때도 이더리움 베이스에서 사실 뭐 이더리움이 아니더라도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대부분의 네트워크 위에서 NFT가 발행되거나 아니면 디파이 거래들이 일반적이고요. 특히 작년에 좀 주목받았던 거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가장 대부분의 체인이 거의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에서도 발행이 되고 솔라나에서도 발행이 되고 뭐 베이스, 뭐 레이어 2 이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거의 근본은 다 이더리움에서 파생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솔라나 같이 다른 컨셉들을 원하는 건 있지만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어떤 하나의 그 비트코인에서 추가된 장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활용이 된다. 네. 특히 이제 그 관점에서는 이제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렇게 많이 되면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사실 네트워크 가치와 코인 가격은 또 상이합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쓰이더라도 네.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주식도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해도 뭐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가격은 또 오르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지는 것과 또 가격 간의 어떤 비례관계는 반드시 존재하진 않습니다. 네. 그럼 저는 말씀해 주셨던 내용 안에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계약 실행 장부다라고 하면서 핵심 인프라가 몇 가지 있어요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기 뭐 디파이나 네. 뭐 L2라고 적혀 있기도 한데 이 용어들이 각각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디파이라고 하면 저희가 네. 탈중앙화된 금융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마 일반적인 분들은 거래소, 뭐 업비트나 빗썸을 통해서 이제 코인들을 많이 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코인의 익스포저들이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그냥 디파이 플랫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저희는 이제 유동성 공급을 거래소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그 풀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직접 거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플랫폼들 혹은 굉장히 마이너한 코인들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디파이 플랫폼들을 또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던 용어 중에서는 RWA는 사실 토큰화의 상위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블랙록이 토큰화 펀드를 운영하는데 뭐 이제 이거를 뭐 레이어 2를 이용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대부분은 이더리움 기반 그러니까 생태계 위에 올라간 어떤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토큰들을 발행했다 이런 개념들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레이어 2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만든 베이스라고 하는 체인인데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기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더리움의 어떤 인프라를 빌리되 그 인프라를 차용하지만 어떤 최소한 기업의 성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한 어떤 이제 레이어라고 하면 그 조금 더 그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가장 큰 차이가
거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면 너무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최종 이제 거래들만 묶어서 이제 하는 것들을 레이어 2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기술 용어에 가깝습니다. 네,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이것 또한 거래의 종류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직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인프라 역시도 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사용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더리움은 이더 코인으로만 또 살 수 있다, 수수료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사용 방법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 수수료를 이더 코인을 사용해서라고 하는 얘기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한정적인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마 검증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 이 아까 제가 말했을 때 장부 같은 개념들을 설명했을 때 이 거래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 비용에 대한 그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이더리움 코인, 그러니까 ETH라고 하는 코인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만 가능하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도 한정된 내용이었네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그 무궁무진한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봤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식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그 테마주까지 있을 정도로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장부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 장부라고 그냥 동일하게 현금 장부, 뭐 달러 장부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케이스가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 한 98%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미 지니어스라는 법 하에서 100% 준비금이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꼴 달러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디지털 달러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하에서는 그냥 돈의 장부와 동일한데 저희가 일일이 현금들은 하나하나씩 장부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다만 이제 이것들은 디지털에 있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그 어떤 A가 B한테 옮겼다 아니면 뭐 거래소에서 이 거래를 했다 제가 카드 결제를 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장부에 가깝습니다. 네. 달러는 사실 저희가 장부로 또 기록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걸 또 대신해 줄 수 있는 가상자산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대두가 되나라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방향성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1달러에 반드시 패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움직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핫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방증은 이더리움이나 혹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코인들의 네트워크 사용량 혹은 네트워크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제 전체 크립토 시가총액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상 계속해서 변동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디커플링이라고 저희가 네. 부르는 하나의 요인일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유동성입니다. 근데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미국이나 특히 밸류체인이 있는 미국의 어떤 산업에서 쓰임새가 많아질수록 실질적으로 유통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가상자산 사이클과는 조금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향성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금, 그리고 이더리움은 좀 플랫폼에 가깝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라고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각각의 특징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삼각축에서 가장 큰 차이점들을 또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키워드 하나로 이제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을 첫 번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이제 아무래도 희소성,
그래서 소유권을 기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 그리고 이더리움은 단순히 이걸 굉장히 쓰임새를 많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장부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랫폼의 성격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 용이성을 위해서 가치가 고정되어야 하다 보니까 그냥 달러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이게 세 가지의 어떤 가장 큰 주요 특징일 것 같고요. 이게 기존 금융이랑 조금 더 대응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금융도 결국 담보물이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가치가 희소하기 때문에 이제 우상향한다라는 것들을 가정했을 때 비트코인을 담보로 어떤 굉장히 많은 거래들은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그 거래를 행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이제 생태계가 구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의 각각 특징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 장부, 이더리움은 계약 장부가 되겠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장부다라고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가상자산 그 기초를 배우고 있는데 사실 주식도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축을 봤을 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 안에서 연결될 특징 같은 걸 저희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코인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주식시장 안에서 어떤 조금이라도 익스포저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마인이 작년에 서학개미 투자 7월 같은 경우 순매수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매수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네. 실제로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사는 전략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그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는 어떤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편으로는 뭐 스트래티지 같은 종목은 네. 비트코인을 이제 매입하는 어떤 하나의 전략들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혹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들은 뭐 코인베이스, 서클 이런 종목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의 투자 전략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스테이블 코인의 자산의 특징을 좀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소성이 주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갈 거다에 베팅을 한 이제 주식이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싸움을 하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가격이 어느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종목이고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엔 그래도 구사할 수 있는 전략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기능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말씀드린 어떤 하나의 기능적인 차이 때문에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따른 이자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뭐 디파이라든지 아니면 NFT라고 하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런 영역들을 충분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 이더리움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추가적인 이자 수익이 있다는 게 기존 다른 종목들과의 좀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반면에 저희가 이제 얘기 많이 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발행사가 서클이 있는데요. 서클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코인을 찍어낼 수 있네.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면 결국 이자 수익과 금리만큼 새로운 매출이 찍히네. 이런 그 관점이 좀 통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 그 자산, 결국 기초 자산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업사이드를 지을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사실 한 4교시 정도의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3대 축, 뭐 장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꼭 기억하고 이화를 맞이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아무래도 블록체인을 단순히 기술 관점보다는 장부의 변화로 이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 같고요. 특히 그러면 이제 금융 관점에서 이 코인이나 혹은 산업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논지일 것 같습니다.
네, 형태 장부라는 걸 또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기초 중에 기초를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이야기해 주실지 예고편 짧게 부탁드릴게요. 다음엔 아무래도 가장 많이 관심이 있는 게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시장 관점에서 어떻게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봤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기능적인 특징 때문에 결국 어떤 지표들이 중요한지, 예를 들면 유동성이나 매크로 지표들이 보다 중요하고요. 네. 이더리움은 그거 외에도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온체인 지표를 추가적으로 봐야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격 변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살펴보는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까지 함께 체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2부에서는 더 다양하고 핵심적인 이슈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